밤 11시에 정적을 찍고 들려온 건 현관문이 힘없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 지혜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는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그 작은 입술 사이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준비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혜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설레며 준비했던 화이트 실크 원피스는 흙탕물과 와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소매는 누군가 강제로 잡아당긴 듯 처참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물에 번진 마스카라가 창백한 뺨을 타고 검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지혜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이 넘어갈 듯 꺼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라며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지혜는 대체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걸까요? 무엇이 그 순수한 영혼을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까요? 박 여사의 눈빛이 일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자애롭던 할머니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리한 칼날 같은 앙광이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 구석 어둠 속에 숨겨진 낡은 금고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먼지만 쌓여있던 그 금고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 누릅니다. 저장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단 3번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나다. 내 새끼가 눈물 범벅이 되어 돌아왔어. 지금 당장 그 호텔 모든 영업 중단시키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도시 전체의 전원을 꺼버릴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소환한 회장님은 대체 누구이기에 전화 한 통에 거대 호텔의 운명이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무시와 조롱을 견뎌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그저 무능한 자들의 위로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는 평소에 발톱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건드린 자들을 향해 침묵하던 전설이 깨어납니다. 그 처절하고도 장엄한 복수의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막을 올립니다. 강남 한복판 지상 50층의 초호화 호텔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지혜를 맞이한 것은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아니라 숨막히는 서열의 악취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30년 만에 모인 친구들의 손목에는 저마다 집 한 채 값의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의 옷차림을 훑으며 단급을 매기기에 바빴습니다. 어머, 지혜 왔니? 근데 얘, 너 그 가방 설마 아직도 들고 다녀? 연회장의 중심, 가장 높은 상석에 앉은 미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녀는 건설사 사모님이 되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지혜의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들고 있는 가방은 5년 전 남편이 첫 보너스로 사준 소중한 가방이었지만 이곳의 기준으로는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 할 구닥다리였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줄 알았던 의자 위에는 미나의 명품 코트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서서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끝부터 타고 올라오는 수치심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야, 지혜는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말이 좋아 효도지. 사실상 무료 식모 아니니? 어머, 손 거친 것 좀 봐. 너 집에서 매일 걸레질만 하니? 미나의 말 한마디에 연회장은 거대한 조롱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식모라니, 미나야 말이 심하다. 근데 진짜 손이 좀 안쓰럽긴 하네. 옆에 있던 친구가 거들며 지혜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국을 끓이고 가족들의 옷을 다듬던 그 소중한 손이 여기서는 그저 천한 노동의 증거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얼음 송곳처럼 지혜의 살결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화장실로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일부러 지혜의 옆을 지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지혜의 하얀 원피스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아, 어머 미안해 지혜야. 내가 너무 취했나 봐. 근데 어쩌지? 그 옷 딱 봐도 세탁비가 옷값보다 더 나오겠는데? 그냥 내가 시장 가서 하나 새로 사줄게. 그런 건 시장에 널렸잖아. 붉은 액체가 지혜의 가슴팍을 타고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상처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환청처럼 지혜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 패배자가 될 것 같아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해. 이런데 올 때는 수준 좀 맞춰서 오지 분위기 다 망치게. 뒤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나직한 속삭임.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연회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미나의 승리감에 젖은 웃음소리. 호텔 복도의 긴 복도가 마치 끝없는 나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룩진 드레스, 엉망이 된 화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표정을 한 여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사랑한 게 죄일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에 이 공정하지 못한 규칙에 지혜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흘린 이 눈물이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요. 며느리의 찢겨진 옷자락을 본 순간 시어머니 박 여사의 가슴속에서 30년간 억눌러왔던 지배자의 본능이 폭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내일 아침 저 오만한 친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지혜가 맛본 모멸감의 수만 배에 달하는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감싸 안은 박 여사의 품에선 은은한 분꽃 향기와 함께 수십 년간 밴 매캐한 돈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인자한 손길. 하지만 지혜의 어깨를 쥐고 있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명동의 사자로서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저보고 식모래요. 우리 집이, 어머니가, 제 인생이 전부 가짜래요. 지혜의 목소리는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종이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궤적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박 여사의 심장 속에서는 30년간 가둬두었던 잔혹한 본능이 자물쇠를 부수고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내 몸에 묻은 그 비루한 자취들을 전부 벗겨내라. 내일 아침 내가 입게 될 옷은 오늘의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게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영하로 끌어내렸습니다. 지혜가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박 여사는 거실 구석 어둠 속에 파묻힌 오크나무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버튼 하나에 벽면이 갈라지며 드러난 은밀한 공간. 거기엔 최첨단 보안 장치가 장착된 검은색 통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문을 찍자 기계는 마치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냥개처럼 짧은 비프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뇌리에 박힌 지울 수 없는 단 하나의 번호.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성진 그룹 한상진 회장의 개인 직통 회선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상진 회장은 수조원 규모의 해외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 세계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진동을 감지한 순간 한 회장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뿌리치고 비상계단으로 질주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뱉은 말은 총수로서의 품위가 아닌 공포에 질린 복종이었습니다. 예, 회장님. 살아계셨던 겁니까? 박 여사는 창밖에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상진아, 나 죽었다고 소문낸 놈들한테 전해라. 사자가 굶주린 채로 돌아왔다고.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뽑아낸 그 집구석들 내일 아침 기사 일면에 부도 소식으로 도배해라. 명령. 받들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회장의 음성은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로얄 호텔 펜트하우스. 거기 모인 여편네들과 그 뒤를 봐주는 남편들. 특히 미나라는 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내일 아침까지 그놈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단 10원의 이자도 단 1초의 유예도 주지 마라. 박 여사의 명령은 정확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금고 안쪽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그녀가 명동의 여제로 불리던 시절 국가 원수들조차 함부로 보지 못했던 푸른빛의 사파이어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 금융의 꼭대기, 푸른 사막의 수장임을 증명하는 신표였습니다. 지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다시 평범한 시어머니의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지혜는 창밖의 밤하늘이 유난히 시커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강남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미나와 그 친구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제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이 거대한 움직임은 30년 전 그녀를 은둔하게 만들었던
그 어두운 적들의 레이더에도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의 통신기가 꺼진 직후 바다 건너 홍콩의 한 사무실에서도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사자가 깨어났다. 30년 전 그 장부를 다시 찾아야겠군.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꺼내든 이 칼날은 이제 박 여사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가 감수하고 있는 이 거대한 대가를 알게 될까요? 그리고 지혜의 목에 걸리게 될 사파이어 브로치에 숨겨진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 피해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정오 강남 그랜드 로얄 호텔의 50층 펜트하우스. 어제의 난장판은 온데간데였고 연회장에는 다시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그 일행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자의 오찬을 즐기고 있었죠. 야, 어제 지혜 그 가방.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지 않니? 무슨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줄 알았다니까. 미나가 랍스터 집게발을 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악이 기분 나쁜 소음을 내며 끊겼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등장한 사람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평소 미나의 남편 이름만 나와도 허리가 폴더처럼 굽던 그가 지금은 시신처럼 창백한 얼굴로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방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 호텔 전체에서 당장 꺼져주셔야겠습니다. 미나는 들고 있던 포크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 호텔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목줄 끊어버릴 거야. 하지만 지배인의 눈동자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진짜 소유주이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임대료 미납에 따른 유치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 뒤 이 건물 전체의 전력과 용수가 차단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움직이시죠. 순간 미나의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스피커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야, 너 대체 어제 누굴 건드린 거야? 우리 회사, 아니 우리 가문 자체가 지워지고 있어. 은행 대출은커녕 개인 사채까지 한꺼번에 터졌어. 지금 검찰이 집 현관문 부수고 들어오고 있다고.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미나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박살이 났습니다. 비단 미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의 휴대폰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려댔습니다. 아빠가 구속됐대. 우리 집 압류 딱지 붙고 있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지혜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절망 섞인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죠. 그때 펜트하우스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저공 비행하며 건물 바로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죠. 헬기 동체에는 성진그룹의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수십 명의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그 초라했던 식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파리 오트쿠티르에서 단 한 벌 제작되었다는 눈부신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나가 와인을 쏟아 붓고 비웃었던 그 자리에 대신 전 세계 금융계의 전설 푸른 사막의 수장임을 증명하는 사파이어 브로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건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한상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가방을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양손으로 받들어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무너져 내린 미나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미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증오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의 가치조차 없는 먼지를 내려다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미나야, 어제 시장 가서 옷 사준다고 했었지? 근데 어떡하니? 내 옷은 전 세계에 한 벌뿐이라 시장에는 안 팔거든. 대신 내 남편 건설사 부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샀어. 거기다가 우리 집 강아지 놀이터 만들 건데 내 남편은 거기서 잡부로 일하게 해줄까? 미나는 지혜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수행원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혀 바닥을 긁을 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친구잖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살려줘.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제 미나가 쏟았던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발치 앞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아, 미안해 미나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취했나 봐. 근데 어쩌지? 내 남편 회사는 이제 세탁비로도 안 써줄 것 같은데?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라고 내가 그랬지? 오늘부터 넌 나랑 급이 안 맞아. 아니, 넌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조차 안 돼 있어.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명동의 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를 비웃던 모든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상진아. 한 회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여기 모인 자들의 이름, 그들의 배경을 조사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묻게 해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들, 자신들이 쌓은 성이 얼마나 모래 같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자숙의 시간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충분히 갖도록 조치해. 박 여사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찰과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쳐 이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이제 뒤늦은 후회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압도적인 정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시스가 절정에 달한 순간 한 회장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과거 박 여사님을 배신했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과 연관된 30년 전 그 사건의 실마리를 그들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야만 했는지,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은 지혜의 진짜 부모를 잃게 했던 거대한 음모의 레이더를 깨웠습니다. 지혜는 과연 자신의 출생에 얽힌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운명을 걸고 자신의 마지막 심장인 며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며느리 복수국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지혜의 가슴 속 불꽃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토록 원했던 복수가 끝났음에도 입안에는 씁쓸한 금속 맛이 맴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를 데리고
호텔의 비밀 통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의 깊숙한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시동을 건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대체 제가 누구이길래 어머니가 이토록 거대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차 안으로 몸을 실은 지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창밖으로 빠르게 뒤처지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응시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그 거친 손마디가 지금은 지혜의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너는 내가 아끼는 내 아들의 부인이자 내 유일한 가족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너는 내가 30년 동안 죽음과 맞바꿔 지켜온 마지막 약속 그 자체란다. 차는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경기도 외곽의 울창한 숲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깊은 산세 속에 숨겨진 고요한 사찰,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 뒤편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선방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비로소 지혜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브로치를 응시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사파이어는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서늘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었던 명동은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잔인했지. 거기엔 푸른 사막이라 불리는 거대한 자금줄이 있었어. 돈이 필요한 자들에겐 생명수였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에겐 치명적인 독이었던 곳.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단다. 한 명은 나였고 또 한 명은 바로 내 친어머니였다. 지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부모님. 하지만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지혜의 기억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영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가장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들은 푸른 사막의 모든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내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나는 그때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품에 안겨준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단다. 그때였습니다. 선방의 문 밖에서 마른 나뭇잎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박 여사의 위성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한상진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그 배신자들의 수장, 장 의원 측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찰로 통하는 유일한 국도를 봉쇄했습니다. 며느님을 넘기지 않으면 이곳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박 여사의 눈에 서려 있던 슬픔이 순식간에 차가운 안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진아, 그 장 의원이라는 놈에게 전해라. 30년 전에는 내가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며느리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 집안의 명예와 내 새끼의 목숨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 밤 그놈의 가문 전체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박 여사는 선방 벽면에 걸린 낡은 달력을 걷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30년 동안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가죽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30년 전 명동을 호령했던 푸른 사막의 진짜 장부와 인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종이 뭉치에 적힌 이름들과 계좌번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올감이었습니다. 지혜야, 봐라.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꿔 너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지만 우리의 것을 건드리는 자들에겐
반드시 파멸을 선물하지. 이것이 우리 가문의 방식이다. 박 여사의 위험 앞에 지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동창회의 수모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정한 적은 호텔 펜트하우스의 무지한 여편네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들며 지혜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았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사찰의 새벽 30년 전의 배신과 오늘날의 복수가 하나로 얽히며 장엄한 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지혜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푸른 사막의 진짜 여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불태워 며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결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산사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찰 마당을 가득 메운 검은 그림자들 사이로 백발을 정갈하게 빗어 넘긴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박 여사의 아들을 사지로 몰고 푸른 사막을 가로챘던 배신자 장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 호텔에서 쫓겨났던 미나의 남편도 비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30년 만이군요. 그 긴 세월을 죽은 듯 살았으면 끝까지 쥐 죽은 듯 계셨어야지. 왜 감히 내 영역을 건드립니까? 장 의원의 목소리는 인자한 정치인에 가면 뒤에 숨겨진 뱀의 쉿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선방의 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 내놓으세요. 당신 아들처럼 개죽음 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였습니다. 선방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 여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마치 미물을 내려다보듯 장 의원을 응시했습니다. 장철수, 자네는 30년이 지나도 그 천박한 입버릇을 못 고쳤구먼.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짓거리는 그 입,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다. 장 의원은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겠다고요?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까? 이 나라의 법과 권력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손짓하며 선방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지혜는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박 여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등이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태산처럼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진아, 시작해라. 그 순간 사찰 마당에 있던 장 의원의 수하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 의원의 휴대폰도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해외 비자금 계좌가 전부 동결됐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나만 아는 번호인데. 전화기 너머 한상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사찰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 의원님, 당신이 30년 전 박 회장님 아드님의 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 그리고 이번 동창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불한 뇌물 목록까지 실시간으로 검찰청 서버자 전국 주요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아들이 불법 도박판을 벌이던 그 은신처, 지금 막 수사팀이 도착했다는군요. 장 의원의 지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당신이 어떻게... 박 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사자의 안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권력이라 믿었던 건 결국 내가 잠시 빌려준 모래성일 뿐이야. 주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성을 허물 때가 된 거지.
박 여사는 장 의원의 발치에 30년 전 그가 직접 서명했던 살인 교사 문건의 복사본을 던졌습니다. 이게 내 수위가 될 거다. 가서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평생 어둠 속에서 썩거라.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산 중턱까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의원은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지혜를 비웃던 미나의 남편은 이미 구석에서 실금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온 새벽.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박 여사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지혜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상처받은 마음은 복수로 치유되지 않아. 이제 내가 이 푸른 사막의 힘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박 여사는 지혜에게 낡은 가죽 가방을 건넸습니다. 세대 교체를 알리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찰 입구에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여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혜의 친어머니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중년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찰에 나타난 이 의문의 여인은 지혜의 아군일까요? 아니면 장 의원조차 두려워하던 진짜 배우일까요? 그리고 지혜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이제 해가 떠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파멸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할 거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안개는 사찰 마당을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 의원과 그의 무리가 끌려간 자리, 그곳에 남겨진 것은 정막이 아니라 서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박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산 같던 시어머니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안개를 가르고 다가오는 여인의 지팡이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의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박 여사 앞에 섰을 때 지혜는 자신의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자신의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단단한 턱선. 30년의 세월이 덧칠해졌을 뿐 눈앞의 여인은 영락없는 지혜의 미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30년 만이네요. 이 아이를, 제 딸을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이야, 너 살아있었던 거냐? 죽었다고. 그 불길 속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고 30년을 버텼는데 박 여사의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정말 내 엄마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인 한설이는 천천히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지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지혜의 살결에 닿는 순간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지혜의 기억 한 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너를 가슴에 품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하지만 장 의원 그놈들로부터 너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단다. 박 회장님과 약속했었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왕관을 쓸 때까지 나는 그림자로만 살겠다고. 30년 전의 비화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두 여제였던 박여사와 한설이. 장 의원의 배신이 시작되던 날 한설이는 박여사에게 지혜를 맡기고 불타는 명동 빌딩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고 박여사가 지혜를 데리고 조용히 사라질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설이는 그날 이후 얼굴을 바꾸고 이름도 지운 채 검은 바다라 불리는 거대 투기 자본의 핵심부에 숨어들어 장 의원의 뒤를 캐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야, 감동은 여기까지다. 한설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장 의원이 쓰러졌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놈은 그저 사냥개였을 뿐이야. 진짜 포식자는 이제부터 움직일 거다. 그때였습니다. 사찰 로비에 켜져 있던 낡은 TV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 장철수 의원, 구속 직전 병원 이송 중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장 의원이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 손을 쓴 것입니다. 동시에 한상진 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사방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푸른 사막의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서울 도심 전체의 금융망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드디어 몸통이 움직이는군. 검은 바다의 주인, 그자가 지혜의 사파이어 브로치를 노리고 있어. 한설이는 지혜가 쥐고 있는 가죽 가방을 응시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선택해라. 여기서 짐을 싸서 외국으로 도망칠 텐가 아니면 내일 아침 서울 한복판에서 내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저 괴물들과 정면으로 맞서겠느냐? 지혜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식모 며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박 여사의 서슬퍼런 위엄과 한설이의 처절한 복수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엄마, 저 피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을 찢어놓고 제 부모님의 인생을 훔친 자들, 제가 직접 그 가면을 벗기겠어요.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거예요. 사자의 자식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걸요. 지혜의 선언과 함께 사찰 마당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전장으로 나가는 길목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를 기특한 듯 바라보며 한 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준비해라. 내일 아침 9시 서울 증권가 한복판에 푸른 사막의 깃발을 올린다. 30년 동안 참아온 사자의 포효가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똑똑히 듣게 될 거다. 시어머니와 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은 며느리. 세 여인의 운명이 하나로 얽히며 서울 도심을 집어삼킬 거대한 경제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과연 지혜는 검은 바다의 거센 파도를 뚫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세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름 돋는 반전에 전율하고 계십니까? 이제 며느리의 복수국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 대서사시의 종막이 시작됩니다. 오전 8시 50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가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습한 공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조차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지는 아침. 여의도 광장의 대형 전광판 숫자들이 핏빛처럼 붉게 변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사막과 연관된 자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보이지 않는 거대 투기 자본 검은 바다가 지혜와 두 어머니를 한꺼번에 집어삼키기 위해 집단적인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진그룹 본사 30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여의도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전략회의실. 그곳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한상진 회장이 아닌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동창회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식모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물려준 서슬퍼런 위엄이, 그녀의 눈동자에는 친어머니 한설이가 30년 동안 갈아온 서늘한 복수의 앙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진아, 사냥을 시작해라.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산소마저 얼려버릴 듯 단호했습니다. 예, 여제님. 30년을 기다린 명령. 지금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극도의 경외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손가락이 30년 된 가죽 가방 속에서 꺼낸 낡은 장부 위를 스쳤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 거기엔 디지털 세상의 어떤 해커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신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명동의 사자들이 전국 각지에 뿌려두었던 의리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장부에 적힌 암호 같은 번호들을 하나씩 누르기 시작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자금이 기적처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단숨에 역전되었습니다. 한편 여의도 맞은편 펜트하우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김 회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계집애 하나가 명동 장부 하나 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더 쏟아부어. 박 여사와 한설이의 흔적조차 이 땅에서 지워버려. 하지만 그의 호언장담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수직으로 꺾이며 김 회장의 자금줄이 비명소리도 없이 잘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야? 왜 자금이 안 돌아? 은행들은 뭐하고 있어? 김 회장이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공포에 질린 비서의 보고였습니다. 회장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은퇴한 큰손들이 일제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명동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 도둑놈을 몰아내는 게 도리라고 합니다. 지혜가 던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이 지난 30년간 권력의 그늘 아래서 저질러온 온갖 불법 대출, 이면, 계약, 그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했던 범죄의 증거들이 담긴 진실의 폭탄이었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의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회장님, 당신이 30년 전 제 부모님을 배신하고 쌓아 올린 그 가증스러운 성벽, 오늘 제가 그 기초석부터 하나씩 빼내드리지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이제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지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의도 전역의 모니터에는 김 회장의 차명 계좌와 비자금 조성 경로가 실시간으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자산은 순식간에 동결되었고 그를 따르던 투기 세력들은 사냥개에서 도망치는 쥐떼로 변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건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그는 이제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댈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한설이는 회의실 뒤편에서 이 장엄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설이야, 보거라. 우리 아이가 사자의 발톱을 제대로 세웠구나. 이제야 내 부모님의 영혼이 편히 눈을 감으시겠어. 한설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며느리,
아니 자신의 딸인 지혜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 아이를 저토록 단단하고 기품 있게 지켜주셔서 제 목숨보다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회장의 충복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지혜 사모님의 남편, 아드님을 납치했습니다. 지금 서해안 항구 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지혜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자신이 식모 취급을 받으며 눈물 흘릴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남편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돈을 잃고 짐승이 된 자들이 마지막 패악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지혜야, 당황하지 마라. 박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자는 제 새끼를 건드린 사냥개를 결코 살려두지 않는 법이다. 이제는 금융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저 짐승들을 끝내야 할 때다. 상진아, 헬기 준비해라. 지혜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낡은 가죽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여제의 서슬 퍼런 분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제 남편, 제 가족,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직접 끝내겠어요. 검은 헬기 엔진 소리가 여의도 상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목적지는 서해의 한 폐쇄된 항구. 그곳에서 30년 전에 피 맺힌 원한과 오늘의 복수, 그리고 지혜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혜는 남편을 구하고 가문의 영광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제대로 뛰고 계십니까? 이제 며느리의 복수국을 넘어 위대한 여제의 탄생을 알리는 마지막 결전이 시작됩니다.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폐쇄된 항구의 녹슨 철근 사이를 휘감으며 비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갯벌의 비릿한 냄새와 타버린 타이어 연기가 섞인 기괴한 정적 속에서 김 회장의 남은 무리들은 인질로 잡힌 지혜의 남편을 앞세워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지마. 한 걸음이라도 오면 이놈 목숨은 없어. 이성을 잃은 자들의 비명이 안개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헬기석 대가 항구 상공을 덮쳤습니다. 헬기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어둠 속에 숨은 쥐떼 같은 자들을 낱낱이 비췄습니다. 헬기가 채 착륙하기도 전에 로프를 타고 내려온 것은 무장한 경호원들이 아니라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진흙탕 바닥에 발을 디뎠지만 그 어떤 여제보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박된 채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눈에 지혜의 모습이 담기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김 회장, 당신이 가진 마지막 패가 겨우 내 남편의 목숨인가요? 그토록 비겁하고 비루하게 살아온 30년의 끝이 고작 이 흙바닥이라니 참으로 가련하군요. 지혜의 말에 김 회장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였던 모습은 간대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미치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입 닥쳐. 내 돈, 내 성진그룹, 다 내년들이 훔쳐갔잖아. 그가 칼을 치켜든 순간 항구 입구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밀어닥쳤습니다. 중앙의 차에서 내린 것은 박 여사와 한설이었습니다. 두 여제는 지팡이를 짚은 채 당당하게 지혜의 곁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장철수 뒤에 숨어 내 아들을 죽이고 이제 내 며느리의 남편까지 건드리려 하느냐? 30년 전 명동의 사자들이 왜 나를 여제라 불렀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기억나게 해주마. 박 여사가 손짓하자 한 회장이 태블릿 PC를 김 회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김 회장이 유일한 도피처로 믿었던 해외 비밀 금고가 실시간으로 소각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마지막 1달러조차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제 넌 돈이 아니라 내 목숨값을 치를 시간이다. 김 회장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그에게 자산의 소멸은 곧 영혼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가 허공을 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와 수하들을 연행했습니다. 지혜는 달려가 남편의 결박을 풀고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남편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켰어. 한 달 후 여의도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가운데 한 여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식모 며느리라 불리며 멸시당하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에는 30년 전 명동의 전설이었던 사파이어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양옆에는 대한민국 금융의 전설인 박 여사와 한설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복수자가 아닌 어른으로 섰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저와 제 두 어머니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푸른 사막은 더 이상 어둠의 돈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선언과 함께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예우하는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박 여사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이제 넌 진짜 사자구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새 여인은 박 여사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지혜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친어머니 한설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둘러앉은 식탁. 그곳엔 수조원의 자금보다 더 귀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오열로 시작된 이 거대한 폭풍은 결국 가문의 영광과 진정한 사랑을 되찾으며 가장 아름다운 평화로 매답지어졌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그 어떤 폭풍우도 막아준다는 사실을 지혜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혹독한 겨울이 머물고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눈물 흘리게 하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오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